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114, 115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자, 프린트는 2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과 서아시아 지역, 남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요, 유럽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른바 신한로 개척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전 시기까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중세 유럽은 카톨릭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로 뭉쳐져 있던 그런 세상이었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이 세상이 이제 변하게 되죠. 바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유럽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모습이 좀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그것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간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동방에서부터 오고 있었던 그런 무역을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지중해를 거쳐가지고서 그래서 유럽을 통해 이탈리아 지역을 통해서 바로 영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루트로 동서 교역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무역의 루트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보이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요, 이슬람 왕조가 있었어요. 아바스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이쪽 지역에는 바로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랬었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의 그런 세력을 차츰차츰 밀어내고 한참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서는 이쪽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정복을 하는 카톨릭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들을 정복을 하는 이른바 재정복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지역에는 통일된 그런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었으니 대표적으로 아라곤과 그 다음에 카스티아라는 나라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서 바로 에스파냐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활약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베리아 반도 안에서 이슬람 세력을 내쫓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바로 이제 국가가 하나가 통일됐겠다. 이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통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한다면 농업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 말고 바로 상업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의 부를 쌓고 싶어 했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슬람 세력은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와 그 다음에 그 외에 사파비 왕조와 같은 가드 왕조가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랬기 때문에 동쪽으로 루트를 새롭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카톨릭을 믿는 국가인데 이 동서 무역의 한 가운데 위치한 국가가 바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교도들과 같이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써 오스만 투르크를 밀어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를 거치지 않고서도 가운데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동방과 교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먼저 선두적으로 바로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나라가 바로 여기 보이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 포가 바로 포르투갈 말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었죠. 파란색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미 동방의 물건들은 엄청나게 유럽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던 도시국가들과 이슬람 상인들이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를 찾아가지고서 이 독점된 지역을 제외한 또 다른 항로로서 바로 물건들을 새롭게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마침 서양 사람들의 그런 학문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지리라든가 그 다음에 천문이라든가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이때 당시 되게 많이 발달하게 돼요. 특히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바람으로서 이제 바다를 떠다닐 수 있는 캐러벨선이라고 하는 배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 캐러벨선은 기존에 있었던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돛, 이거 이외에도 이슬람 쪽에서부터 전개가 됐었던 삼각돛을 이때 당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보통은 예를 들면은 바다로 한가운데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언제 노를 저어가지고서 바다를 가로지르겠습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람의 힘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문제는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불면은 당연히 배는 이쪽으로 잘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정면에서부터 계속 바람이 불어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는 계속해서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다가 바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가지고 죽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슬람에서 전파되었었던 삼각돛은요, 비록 지그재그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역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이 바람을 어떤 방향으로 이 돛을 바꿔가지고서 바람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그재그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돛이 바로 이 삼각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유럽 사람들은 바로 이 삼각돛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지그재그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좀 늦어질 뿐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원하는 지역이 어딘지 모른다고 한다면 나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옛날서부터 바로 이 중국 쪽에서부터 나침반이 유럽에게 전파가 된 겁니다. 그 이 나침반을 통해 가지고서 적어도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침반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간 쪽이 북쪽인지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해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구름이 낀다고 한다면 해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밤의 경우에는 북극성을 통해 가지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파악할 수 있지만 역시 구름이 끼면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나침반이 있으면 구름이 끼든 말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미지의 공간에 대해서 뱃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탐험가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여러 지역을 갔다 오면서 그냥 갔다 오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지형 같은 것을 아주 세밀하고 세세하게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른바 지도를 이때 당시에 많이 만들고 되게 잘 만들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었냐?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으로 가고 싶은데 기존의 무역 루트가 아닌 새로운 무역 루트를 뚫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리와 천문과 선박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항상 이제 그 배를 앞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이 캐러벨 선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굳이 노를 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배를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지도 제작 기술과 나침반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나의 위치를 언제 어디서든 간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누어 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겠죠. 바로 그 처음 시작이 여기 보이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경우에는요, 바로 엔리케 왕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엔리케 왕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많은 모험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요, 눈으로 일단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교회가 확실하게 인정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뱃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배를 끌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커다랗게 위험이 닥친다든가 낭떠러져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은 안 갖고 있었어요. 다만 항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기존의 뱃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종의 미신 같은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요, 배를 타고 가서 계속해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배가 쭉 가다가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서 영원히 거기서부터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 이 에스파냐 지역도 이미 뜨거운 곳이에요. 뜨거운 곳인데 이때 당시에 이쪽 정도가 이제 적도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날씨가 더 더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이 굉장히 불타오르는 곳이 있어가지고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불타서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실제로 갖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나갔던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바로 항로를 찾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굉장히 꽤 많은 탐험가들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포르투갈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북쪽보다 이제 남쪽밖에 없는 거잖아요. 북쪽에서는 전부 다 얼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갔는데 문제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좌절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쯤 왔을 때 갑자기 해안선이 아프리카 지역의 해안선이 동쪽으로 꺾이는 걸 보고서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죠. 열심히 갔는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거기서부터 또 밑으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뱃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되게 더워진 것은 맞지만 어느 순간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굳이 불타서 죽게 될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드디어 이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바로 아프리카의 동쪽으로 갈 수 있는 항로가 나타나 있는 바로 희망봉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하지만은 바다를 가로지르진 않았어요. 왜? 기존의 항로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지 바다를 가로지르든지 말든지 하는 모험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항로를 거쳐가다가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자신들의 그런 무역 기지를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인도 지역까지 실제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인도 지역의 고아 지역에다가 이 바스코 다가마는 무역의 전적 기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포르투갈 상인들은 계속해서 동방으로 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이쪽에 있는 물라카 해협을 지나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바로 물라카 해협 지역에 있었던 물라카 왕국을 이 포르투갈이 멸망시켰다고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가지고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서 바로 중국을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았었던 바로 일본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황금은 많이 있지 않았었지만은 일본산 은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들을 사오기 위해서 포르투갈인들은 무엇을 일본 사람들과 교역을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일본이 마침 이때가 전국시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바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무기, 이 화승총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거와 그 다음에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은을 서로 바꿔가지고서 일본에게 바로 이 조총이라고 하는 총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은 그 조총을 통해 가지고서 전국을 통일했고, 그리고 그 군대를 그대로 동원해서 조선을 침공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식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었던 그 길에서 동방에서부터 많은 그런 향료 같은 것을,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향료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많이 갖고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되게 떼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아파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보이는 에스파냐였어요. 이 에스파냐의 경우에는 기존에 포르투갈이 장악했었던 그런 항로를 통해서 동방과 교역을 하려고 한다면 포르투갈이 먼저 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르투갈하고 좀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공동왕 중에 한 명이었었죠. 스페인 이퀄 에스파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에스파냐의 여왕이었었던 이사벨라 여왕은 또 다르게 많은 모험가들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논란의 인물 한 명이 짠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콜럼부스는 바로 이사벨라 여왕에게 지구는 둥그니까 여왕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포르투갈 사람들이 동쪽을 통해 가지고서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긴 했었지만 저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자꾸 걸어서 나가면 그러면 바로 언젠가는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동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둥그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굉장히 그럴싸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콜럼부스는 지구가 둥근다는 건 알았는데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또 다른 거대한 대륙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콜럼부스는 그 말에 따라서 이 에스파냐의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해가지고서 탐험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실제로 받고 그 탐험대를 이끌고서 실제로 서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서쪽으로 갔는데 콜럼부스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지구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콜럼부스의 계산에 의하면 지금쯤 인도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인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 뱃사람들은 선상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콜럼부스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부스는 일단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며칠 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가는데 며칠 후까지도 육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그냥 배를 돌려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약속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말을 믿었었던 이때 당시에 이 선상 배에 있었던 뱃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갔던 거예요. 서쪽으로 쭉 갔는데 가다가 드디어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도착을 딱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헐벗었는데 유럽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피부가 구릿빛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황인종이네. 이 사람들 내가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인도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구릿빛 아니겠는가, 황색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인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너무 기뻤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콜럼부스는 바로 자기네들이 도착했던 그 땅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서인도입니까? 사실은 서인도가 아니죠. 문제는 콜럼부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의 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콜럼부스 같이 데려갔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1등 행사였던 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콜럼부스를 따라서 거기까지 왔다가 좀 더 배를 타고 나서 좀 더 서쪽 갔었고, 서쪽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알아채게 된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던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좁다랗지만 굉장히 길쭉한 그런 형태의 바로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에게 이 대륙의 존재를 알렸고요. 유럽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 새로운 대륙을 아메리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아메리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스페인, 에스파니아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엄한 새로운 대륙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건 뭔가 좀 김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하게 동아시아로 갈 수 있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는가, 정말 서쪽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고 싶었고, 그것의 결과 다시 한 번 더 탐험대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번에 새로운 사람,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가서 당시에 남아메리카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서인도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계속 이 아메리카 끄트머리까지 갑니다. 끄트머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에 마젤란 해협을 발견하면서 폭풍의 곳이라고 하는 곳을 이때 당시에 만나고, 여기까지 가는데 정말 생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여기를 딱 지나간 다음에 바로 바다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젤란은 신나게 바로 배를 타고서 계속해서 쭉 가게 되었던 것이죠. 쭉 가다 보니까 당시에 중국이 있었던 지역을 찾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가다가 이들이 도착했던 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핀의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죠. 세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여정까지 희한하게도 폭풍 한 번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이 넓은 바다, 이게 이제 무슨 바다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태평양이죠.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대서양, 이쪽이 태평양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면서 거의 폭풍 같은 것을 만나지 않고 잔잔한 바람만을 맞으면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젤란이 생각했을 때, 야, 이 바다가 정말로 고요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바로 평평한 바다, 평온한 바다는 의미에서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태평양이 바로 거기서부터 그 어원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마젤란의 배가 바로 이 필리핀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필리핀 세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세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족과 사이가 나빴었던 옆에 있던 라프라프라고 하는 그런 부족자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부족과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서 양쪽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 마젤란이 여기에 대항을 하면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에스파냐의 병사들은 일단은 여기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한 2대 정도밖에 없었었는데 이 배 중에 한 대는 중간에 가다가 그만 이제 또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 하나의 배만 기존의 항로대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또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들을 몰래 알려졌었던 기존의 항로를 그대로 따라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간신히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했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바로 그 마젤란의 부하들이 실질적인 세계 일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마젤란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갔었기 때문에 그 책임자를 이제 중요시 여겨가지고서 마젤란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 첫 세계 일주를 완성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다시피 바로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고아까지 가는 항로를 발견했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콜럼부스가 대서양 신항로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으며, 마젤란의 경우에는 바로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아즈테카 문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아즈테카 문명의 같은 경우에는 제목부터가 좀 안타깝죠. 아즈테카 문명의 파괴라. 이 아즈테카 문명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멕시코 지역에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크게 그린 것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즈테카 문명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악명이 높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문명이 발달하기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이 아즈테카 문명의 경우에는 수도는 테노치틀란, 지금 현재 멕시코 시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그리고 당시에 바로 피라미드형 신전 같은 것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자, 그 피라미드 신전 같은 경우는요, 아즈테카 부족에게 조공을 바쳤었거나 적대적인 그런 부족들에게 바로 많은 인지를 갖고 와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이 신전에서 이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 행위 같은 것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들은 이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거의 해석이 안 되긴 했었었는데요. 바로 고유 문자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아즈테카 문명에 존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꽤 정확한 그런 형태의 달력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들이 아직 제대로 된 금속 시대로 오진 못했어요. 청동기 조금 만들 줄 알았고, 사실상 근데 무기들의 상당수는 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금속, 철기 이런 것을 조금씩 실험해 나가는 정도의 단계밖에 안 됐었고, 금 같은 것은 다룰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거의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건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흑요석이라고 깨진 유리 있죠. 깨진 유리처럼 되게 부서지게 된다고 한다면 날카로운 그런 형태의 돌 파편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무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문명을 이끌어 나갔다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한 가지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신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아주 먼 옛날에 바로 이 아즈테카 문명이 있었던 그 시절 때쯤에, 바로 그 아즈테카 문명이 있기 전에 그들의 선조 때쯤에 신 중에서 얼굴이 하얀 신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하얀 신이 이 아즈테카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것을 잘 대해주다가 그러다가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따라가면서 바로 그들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바로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르테스가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굉장히 하얗다 보니까 이걸 보고서 일부 바로 이 인디오들은 이들을 일종의 신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 같은 것이 정말 뛰어났었거든요. 즉 아즈테카 문명의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무기는 활 조금 있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 전부 다 보면은 몽둥이 같은 거가 다였었는데, 코르테스의 군대는 철갑옷에다가 그 다음에 장검, 창,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카 지역에는 이때 당시에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말을 타고서 걸어오는 그런 스페인의 정복자 부대를 이들이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즈테카의 황제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황제의 위상 같은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당시에 바로 이 코테스를 실제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는데 이때 당시에 코테스는 그렇게 자기네들을 만나러 왔었던 이 아즈테카의 황제를 처음에는 온화하게 상대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황제를 포로를 잡아버린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아즈테카 지역 전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아즈텍인들의 생각에서는 이때 가서 이제 이 백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황제가 바로 이 코르테스와 같이 바로 이 아즈테카 전체를 저 백인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몇만 명에 해당하는 군인들이 이때 당시에 모여가지고서 코르테스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코르테스는 나름대로는 잘 싸웠었지만 대포와 그 다음에 무기와 철, 장검, 그 다음에 총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었지만요. 문제는 숫자에서 확실히 밀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코르테스는 일단은 후퇴를 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코르테스는 좌절하지 않고 아스테카 문명이 다른 부족에게서부터 굉장히 많은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 전부 다 인신공양을 하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른 부족의 이 아스테카인에 대해서 적대감이 높았던 그런 다른 부족들을 바로 자기들의 동맹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아즈텍의 군대를 공격하러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즈텍인들은 사실상 코르테스의 군대의 공격에 대항을 거의 하지 못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알고 봤더니 이 코르테스와 코르테스의 부하들은 에스파냐 지역에서 건너온 다음에 그들 중에서 바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천연두라든가 홍역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바로 몸에 지니고서 왔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아즈텍 사람들은 신으로 어쨌든 간에 이 코르테스의 군대와 그 다음에 나머지 그들의 동맹 세력들을 쫓아내버리긴 했었지만 그 사이에 이 코르테스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사이에 거기에서 그만 유럽에서 유행했었던 천연두라든가 홍역이라든가 같은 질병이 전파가 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아메리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천연두라든가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딱 전파가 되게 되니까 코르테스의 군대가 가가지고서 바로 아즈텍을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바로 이 아즈텍의 군대는 이 천연두가 홍역이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게 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 그 황제는 아즈텍의 황제는 코르테스를 공격을 하려고 했었던 시민들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 이들이 너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다가 돌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아즈텍 제국은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르테스의 군대에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만 항복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즈테카 제국은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 코르테스가 끌고 왔었던 군대 숫자는 한 몇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코르테스를 굉장히 선망했었던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피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남아메리카의 페루를 포함해서 칠레 지역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는 이른바 잉카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잉카 제국은요, 독특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수도는 쿠스코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굉장히 길잖아요. 하지만 이 긴 곳에 직접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빠른 속도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도로망들이 이때 당시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관료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대도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가 생각보다 강력했다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아즈테카 문명에 비교해서 봤을 때 뭐 청동기, 뭐 철기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습득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었는데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 대신에 바로 새끼줄 같은 것으로 매듭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데 그런 매듭이 일종의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식으로 이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딱 보면 이쪽이 바로 적도가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적도가 지나가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쪽 전부 다가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으로 적도 지방이 이 지역을 관통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워지니까 바로 날씨는 추워지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이 높은 곳에 위치했었던 바로 이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에는 바로 이때 당시에 열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을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가 실제로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랬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살았었어요. 먹고 자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지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비록 평평하게 높은 곳의 고원지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평평한 곳은 상관없으나 조금 꺾어지는 이런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산을 계단의 형태로 깎아요. 계단의 형태로 깎아가지고서 계단 중에서 올라가는 곳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평평한 곳은 수평으로 평평하잖아요. 수평하게 평평한 그런 곳에다가 바로 자신들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른바 일종의 계단식 농경도 이때 당시에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많이 발달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는 이 코르테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에 해당되는 군대를 끌고 갔었던 피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때 당시에 이 잉카 제국은 황제 후보자들끼리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피사로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고 있었던 그런 세력에게 다가가고서 그 황제를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잉카 제국 전체를 전부 다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당시에 잉카 제국의 황제는 바로 이 피사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나를 풀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교실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방 같은 곳에 그 사람의 머리 끝까지 해당하는 정도로 가득 차게 황금을 당신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풀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실제로 잉카 제국의 황제가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피사로는 절대 황제를 놔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잉카 제국의 황제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죽기 직전에 바로 크리스교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목이 잘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끄트머리에 가서 바로 크리스교 사제에게 스스로 카톨릭으로 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뒤에 바로 잉카 제국의 황제가 됐던 사람은 바로 이 피사로의 꼭두가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잉카 제국의 상당수는 바로 이 피사로에게 장악되면서 이 피사로를 통해서 바로 이 스페인 제국이 이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잉카 제국이 갖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황금과 그 다음에 아스테카 문명이 갖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황금 같은 것들이 상당수가 바로 이 에스파냐로 엄청나게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에스파냐 이퀄 스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 말 그대로 잘 살다가 아니맘속에 홍두깨식으로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메리카의 시절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요. 먼저 이 지역에 있었던 금과 은들은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니까 이 에스파냐가 전부 다 싹 다 긁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이제 긁어갈 수 있는 그런 금이 없게 되게 되자 나중에 이들은 아예 그 지역에서 금이라든가 은이 나오는 곳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금과 은광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발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토시 은광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런 금광, 은광 같은 것을 많이 개발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경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탕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커피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 같이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곡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즐거움 같은 걸 위해서 만드는 기후식품 같은 것을 만드는 바로 농장을,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을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다가 대규모로 이때 당시에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이런 것을 경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활용되었었던 노동력은 누굴까요? 또 광산에서 활용되던 노동력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바로 원주민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죽게 돼요.
광산 같은 데서 끌려가서 죽은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바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함부로 부려지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았었고, 근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건요,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서 퍼뜨렸던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인구수가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한 2,500만 명 정도까지 있었었던 멕시코 고원 지역에 2,500만 명 정도까지 있었었던 바로 이 인구수가 이들이 오게 되면서 150만 명 정도까지 줄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까? 우리나라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시대 때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에스파냐 사람들도 약간 좀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도 그렇고 에스파냐도 그렇고 그들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바로 천주교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정복했을 때 정복하는 명목이 뭐였냐면 이민족들에게, 즉 이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교를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종교 쪽에서 많이 했었던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스페인 국왕도 이 지역에 와가지고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스페인의 국왕도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있었던 그런 원주민들을 노예가 아니라 스페인 국왕의 백성으로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도록 스페인 국왕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랬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바로 이 원주민들을 수탈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 보다시피 각종 전염병 같은 걸로 인해서 홍역, 천연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원주민들의 숫자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급감을 하게 되자 바로 이 원주민들을 대신에 그 광산이라든가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시대 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인간으로까지 생각하지 않았었던, 좀 인간이 좀 덜 됐었던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로 흑인 노예들을 잔뜩 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가지고 그들을 데리고서 바로 이 남아메리카 지역과 중앙아메리카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아메리카 원주민 대신에 부려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당시에 바로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프린트 20페이지. 자, 신학로 개초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별표 1개. 자, 배경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유럽인들의 동방 물품, 향신료, 비단, 도자기 등에 대한 인기가 많았다는 점. 동그라미 2번, 이탈리아와 이슬람 상인의 지중해 무역 독점에 대한 반발로 직접 무역을 하겠다고 하는 욕구가 컸다는 점. 실제로 마젤란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여기 도착했을 때 여러 대에 해당됐었던 그런 많은 배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배 한 척만 오게 됐었는데 그 배 한 척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얻게 되었었던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향신료가 있었거든요. 이걸 판매했대요. 근데 그걸 판매했더니 이 지구를 한 바퀴를 다 돌고서 그 다음에 많은 배들이 사라지게 됐고 거기서 탔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다 정산해가지고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남았답니다. 몇십 배 정도가 됐었다고 해요. 자, 이익이 남았답니다. 몇십 배 정도가 됐었다고 해요. 자, 이런 정도다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탈리아 상인들과 오스만 투르크와 같은 이슬람 세력들이 차지했었던 중개 무역의 이익이 얼마나 컸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바로 기존의 이 지역을 빼고 뺑뺑 돌아서라도 바로 유럽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동방 쪽에 있는 동방 항로와 그 다음에 서쪽의 대서양 항로를 다 동원해 가지고서 동방과 교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무역이 되게 많이 활성화됐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중해 무역의 소외 국가가 바로 이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리학, 천문학, 선박, 케르벨 섬과 삼각독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지도 제작 기술, 그 다음에 나침반 사용 등으로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 탐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이 과정에서는요, 첫 번째, 자,
포르투갈 박스, 자 동쪽 항로 밑줄, 그다음에 빈칸 적겠습니다. 에스파냐 혹은 스페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서쪽 항로 밑줄칩니다. 포르투갈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사람은 기억해 놓은 게 좋습니다. 바로 바스쿠 다가마 별표 하나. 자 바스쿠 다가마가 아프리카 희망봉 밑줄, 그 다음에 인도 고아의 무역 거점 마련 밑줄자. 그러면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콜럼버스는 콜럼버스 박스 서쪽에 대서양 항로 개척 및 서인도 제도 도착 밑줄자 쳐주고, 그 다음에 빈칸 읽겠습니다. 마젤란 어입니다. 서쪽 항로를 통해 필리핀을 거쳐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아스테카 문명의 파괴 별표나 수도는 테노치틀란, 동그라미 1번 거대한 피라미드형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거대한 피라미드형 신전, 동그라미 3번은 태양신 숭배, 동그라미 4번은 고유한 문자와 달력을 사용했다는 점. 하지만 밑줄 치겠습니다. 에스파냐의 밑줄, 코르테스 박스에 의해 파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바로 잉카 문명입니다. 잉카 문명의 경우에는요, 수도는 쿠스코, 빈칸에 적어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도로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관료제와 군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바로 매듭에 의한 의사 전달이 있었고, 동그라미 5번 계단식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자, 에스파냐에 누구에게 멸망당했었다고 하셨죠? 바로 피사로에 의해 파괴. 에스파냐의 피사로 박스 한번 쳐주세요. 자, 아메리카의 시련, 동그라미 5번입니다. 광산에서 금, 은 등을 수탈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플랜테이션 농장을 이때 당시에 운영을 합니다. 상업작품, 작물들 재배한다고 했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 그 다음에 사탕수수, 담배, 고무 등의 상품 작물들을 재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걸 경영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원주민 노동력 수탈을 했는데, 이거 또 한 가지 거기다가 전염병, 대표적으로 천연두, 빈칸 읽겠습니다. 천연두, 홍역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인구가 급감됩니다. 인구 급감 박스. 그래서 이런 노동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바로 빈칸 읽겠습니다. 아프리카 노동력 동원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노동력을 동원하게 되죠. 그 노동력이 바로 아프리카의 노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